일본 역사 답사 프로젝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점에 우리 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는, 한국에서의 삼국시대가 끝나는 600년대 말,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70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외교문서상에 일본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전에는 일본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마토 시대, 야마토 정권의 시대,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정권이 있었던 야마토 정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분 시대와 아스카 시대가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분 시대와 아스카 시대를 합쳐서 야마토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을 예맥족이라 그러고, 우리도 예맥족의 후손입니다. 예맥족의 시작점은 한반도 북부, 반도에서 더 올라가는 대륙, 지금의 하얼빈, 장춘, 송화강 이 있는 북만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거기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부여, 이런 나라들이 형성이 되죠. 그 민족들은, 예맥족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살게 됐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야요이 민족인 것입니다. 활을 쓰는 사람들이 출현한 때가 바로 야요이 시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분 시대와 아스카 시대를 합쳐서 야마토 시대라고 하는데, 그 야마토 정권 시대는 우리 민족이 지배했던, 일본 열도 땅을 지배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야마토 시대의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가장 큰 세력이었던 국가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야마토 시대는 열도백제의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본 땅을 지배하고 또 개척했던 국가의 모습으로 직전 단계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대에 가서 열도 백제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반도에 있었던 백제가 660년과 663년에 걸쳐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도에 있었던 백제의 모습도 하나하나씩 흔적이 사라지면서 지금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이들이 백제인들이고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모습은 그때부터는 사라지게 되죠.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답사 여행이 바로 걸어서 일본을 답사하는 열도백제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열도백제 답사 프로젝트, 시작 지점은, 열도백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사실은 고대 시대, 아직 정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는 큐슈 지역이지만,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큐슈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권이 창출되는 시대는 지역이 옮겨져서 지금의 오사카와 나라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때는 광개토 대왕과 밀접히 관련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북에서 한반도 전체를 한번 휩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300년대 말인데, 300년대 말에 광개토 대왕이 이 한반도를 휩쓸 때 저항했던 백제 세력들 중에 항복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온 왕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주 지역에 있었던 백제 유민들인데, 백제 세력이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었던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열도백제에서의 야마토 시대에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넘어왔던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유민들이 서로 이합 집산하기도 하고 또는 반목하기도 하면서 정권은 만들지 못하고 그러나 거류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 땅을 휩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을 피해서 넘어온 백제의 정권이 일본 땅에 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 역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관제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용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진천왕시대, 15대 오진천왕시대부터는 정권을 이제 통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진천왕시대부터 환무천왕, 해이안 시대가 이루어지는 환무천왕의 시대까지가 백제 시대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무천왕은 지금 현재의 일본 천왕의 조상이 되는 왕이고요. 50대, 일본의 50대 천왕인데 이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백제와 열도백제의 연관성과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가장 짧게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반도백제 땅에서는 무령왕, 그리고 성왕, 후왕, 그리고 의자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열도백제 땅에서는 오진천왕, 그리고 한참 후에 등장하는 계채왕, 그리고 그 이후에 흠명왕을 거쳐서 등장하는 민달왕, 그리고 서명왕,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들을 기억을 하면, 후에 그들의 두 아들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일본국이라는 나라에 기틀을 놓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열도백제와 반도백제가 한 왕통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26대, 일본의 26대 천왕이 되는 계채천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반도백제 땅에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문영왕, 아버지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곤지입니다. 곤지왕. 좌현왕으로 중국으로부터 임명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서 일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곤지왕에게는 5-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 6명의 아들 중에 바로 동성왕이 있고, 그리고 혈육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형의 아들이긴 하지만 양자 입적시켜버린 무령왕, 그리고 일본 땅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계채왕 등이 바로 이 곤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열도백제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코스가 바로 이 곤지왕을 찾아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그 전체의 도로의 이름을 다케노우치 가이도라고 합니다. 다케노우치 가이도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도시 사카이시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나라시 산자락이 있는 오미와 신사가 있는 삼윤산이 있는 그곳까지의 코스를 다케노우치 가이도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바로 곤지왕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 답사 현장에서의 열도백제를 찾아가는 길은, 첫 번째 코스는 다케노우치 가이도를 따라서 가는 곤지왕의 길, 다른 말로 아스카로 가는 길, 이가 첫 번째 코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고야산 가는 길, 고야가이도라고 합니다. 고야가이도의 시작은 교토 남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와카야마 현에 소속되어 있는 고야산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바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또다시 무령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곤지왕의 양자 입적된 아들인 무령왕이 일본에 있는 자기의 형제였던 개체왕에게 동경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 스다하치만 신사의 동경이다, 인물 화상경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야산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본 열도를 답사하는 두 가지 코스는 동에서 서로 가는 코스,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가는 코스를 직접 발로 밟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일본 역사 개요에 있어서 이 곤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곤지왕의 5아들 중에 무령왕과 그리고 일본 열도 땅에서는 개체왕이 있다고 했죠. 무령왕 쪽가 500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501년에 무령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이 개체왕은 507년쯤에 일본 땅에서 즉위를 하게 되죠. 이때가 야마토 정권, 특히 열도백제 정권이 가장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같은 왕족 사이에서도, 또 같은 국가에서 넘어온 유민 사이에서도 반목이 심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 오사카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이 나라의 시대, 나라 남부 시대, 지금 아스카라고 하는 아스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반도 땅에서는 무령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의 일본 땅에서의 가족으로서의 카운터파트는 바로 이 개체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그 개체왕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그에게 보낸 화상경, 동경이 바로 인물 화상경이고요. 그리고 인물 화상경 안에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령왕 시대를 지나서 그의 아들인 성왕이 백제 땅에서는 부흥, 중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되죠. 그때 일본 땅에 있었던 형제들은 흠명왕입니다. 사촌지간인데 이 흠명왕이 일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백제왕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흠명, 김매 텐노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왕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흠명왕이 일본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흠명왕에서 태어난 아들이 비다츠, 민달왕이 왕위를 이후에 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달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자였던 오시사카노 히코히토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소가시라고 하는 호족 세력에 밀려서 왕권을 쟁취하지 못하고 한반도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무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일본 땅에, 한국 땅에서 그 무왕의 정체를 잘 몰랐죠. 무왕은 연못가에서 과부가 용과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인물이 무왕이다, 이렇게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는 서동이다. 서동은 일반 민간인으로서 말을 캐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캐던 인물이 신라의 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후에 무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수용을 해왔죠. 그 이야기는 실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캐어보니까 그 무왕은 한반도 땅에 있지 않았고 열도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백제의 왕통의 후손인 민달왕의 아들
오시사카노 히코히토입니다. 오시사카노 히코히토가 한반도로 넘어와서 백제의 무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600년대를 열게 되고 익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왕에게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냥 무왕하지 않고 무광왕 또는 무강왕 이렇게 얘기하죠. 성왕도 성명왕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일본 땅에 있었던 사촌인 왕이 바로 흠명왕이었기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일본 땅에서도 그래서 성명왕은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고 그를 기리는 신사도 있고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흠명왕 시대에 한국은 성명왕이었듯이 일본 땅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백제의 무왕이 되는 무강왕은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광희 부인이기 때문에 무광왕이 되는 것이고 그의 부인이 강희 부인이기 때문에 무강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왕은 한반도 땅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일본 땅에서 세자 수업을 받고 그러면서 일본 땅을 우선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서명왕이에요. 일본 땅에서 서명왕, 조메텐노라고 하는 천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다가 그의 부인에게 고격텐노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급히 한반도로 넘어와서 의자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유는 641년에 무왕이 사망하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니까 일본 땅에 있었던 의자왕이 서명왕이 한반도에 와서 의자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간을 통치하다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식진이라고 하는 예씨 집안에 의해서 당나라에 넘겨지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는 아주 위기 풍전등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일본 땅에 있었던 그의 부인 고격텐노, 다른 말로 사이메 텐노 제명천왕은 급히 2만 7천여 명의 수군을 외에 있었던 일본 땅에 있었던 백제 병력을 한반도 땅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총강 전투입니다. 백총강 전투를 통해서 승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된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 나당연합군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나카노 오우에라고 하는 중대형 황자입니다. 중대형 황자는 형제가 있었어요. 천무천왕이 되는 오와마 황제가 있었고 그의 배다른 형인 있었습니다. 645년에 이 나카노 오우에는 일본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을사의 변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일본을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백제에서 넘어온 목시 세력의 후손인 바로 소가시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 바로 이 나카노우에인데 이 나카노우에는 바로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그 나카노우에가 이제 천지천왕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카노우에가 이 백총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패하고 돌아온 나카노우에는 돌아와서 이제 수도도 옮기면서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 친백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천지천왕으로 즉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합니다. 그의 형제에 해당되는 오와마 황제라고 하는 인물은 친신라의 정책을 피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가 신라계였기 때문입니다. 친신라의 정책을 피면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00년대를 그의 손자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현재의 국호, 일본국이라고 하는 현재의 국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에는 백제인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구나, 백제 왕통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우리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심각하게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밝혀진 100여 년 만에 밝혀진 이 대백제의 역사, 일본 땅을 에서 300~400년을 통치하면서 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된 이 백제인들의 흔적을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일본 땅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코스, 일본인들이 가장 오래된 고도라고 하는 옛 길이라고 하는 그 사카이에서 시작해서, 오사카 남쪽에 사카이에서 시작해서 미와산까지 걸어가는 다케노우치 가이도, 이 코스를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또는 차량으로 반드시 답사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중간에 꼭 방문해야 되는 곳, 사카이에서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다름 아닌 모즈고운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인덕천왕릉, 전 세계의 3대 대형 왕릉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인덕천왕릉이 있는 모즈고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대로 동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이 일본 열도 백제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부여시가 일본국의 기틀을 놓게 되는 야마토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오진텐노의 능이 있습니다. 그 오진텐노의 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6번 도로, 165번 도로가 통과되는 산자락을 넘어서 가스라기 산이라고 하는 갈성산을 넘어서 지금의 아스카 북쪽에 있는 가시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시하라에서 가시하라 궁, 다시 말해서 후지와라 궁을 흔적을 찾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스카 시대의 모습을, 아스카 데라를 비롯해서 이 소가시의 무덤이 있는 곳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미와산까지 가면 그 코스가 완성이 됩니다. 동에서 서로 가는 아스카로 가는 길, 이 아스카로 가는 길의 제일 중심은 그 중간에 있는 바로 곤지왕 신사입니다. 곤지왕을 모시고 있는 신사가 있는데, 그것을 방문을 하면서 일본 열도에서의 백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일본인들은 고야산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고야 가이도라고 합니다. 고야산은 어디 있느냐? 지금의 와카야마 현에 소속되어 있는 동쪽 자락에 있는 깊은 산입니다. 이 고야산이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무령왕의 흔적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야산 가는 길의 시작은, 고야 가이도의 시작은 사실은 요도 남쪽, 요도가와를 건너자마자 있는 히라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사카 동쪽으로 와서, 히가시 오사카 동쪽에 와서 히라오카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산자락을 이코마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코마 산자락에서 시작해서 고야산까지 걸어가되, 고야산이 너무 멀면 중간에서 멈출 수 있는데, 멈출 곳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무령왕이 그의 사촌이자 또는 형제였던 개체에게 보냈던, 오도 황자에게 보냈던 그 인물 화상경의 그 레플리카를 보관하고 있는 스다하치만 신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코마 산맥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하비키노시를 지나서 카와치 나가노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카와치 나가노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산자락이 하나 있는데 그게 터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터널을 내려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스다 하치만 신사가 있는 하시모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시모토까지만 가도 역사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라오카역에서 히가시 오사카 히라오카역에서 시작해서 하시모토까지 가는 길을 축소된 고야산 가는 길로 추천을 하고, 시간이 되면 더 진짜로 고야산까지 올라가서 고야산에 있는 오쿠노잉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야산은 왜 유명하냐? 바로 이 반도백제에서 넘어온 무령왕의 후손인 환무천왕의 스승인 바로 승려인 구가이, 다시 말해서 홍법대사 고보다이시라고 하는 홍법대사가 이곳에서 진원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일파를 만들고 여기에서 입적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일본인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1순위, 자기의 마지막을 묻고 싶어하는 가장 1순위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곧 중세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무덤도 여기에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구가이라고 하는 홍법대사도 여기서 입적을 하였고, 또 정재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여기에 가족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나무를 운반을 해서 무령왕의 무덤에 목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령왕의 무덤은 공주에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에 있는데 멀리에 있는 이 고야산에 있었던 금송을 이송을 해서 일부 한국 땅에 있는 무령왕 무덤에 안치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 야마토 정권 시대에 일본이라고 하는 야마토 정권은 백제 정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고야산이라고 하는 이 와카야마 현에 있는 나무가 바다를 건너서 공주에 와서 왕의 목곽으로 사용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두 가지 추정할 수 있죠. 사왔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본에서 선물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추측은 그 당시 무령왕이 반도에서 백제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에 일본 열도는 온통 백제 왕권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거죠. 고야산에 있는 금송을 보러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에서 남으로 열도 백제 답사 코스에서는 짧은 코스는 히가시 오사카에 있는 히라오카에서 시작해서 인물 화상경이 있는 스다 하치만 신사까지 가는 코스, 그리고 길게는 히라가타, 다시 말해서 교토 남쪽에서 시작해서 이 고야산까지 가는 이 두 가지 코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역사,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몰랐던 일본 역사를 알게 된 이상은 자라나는 후세에 대해서는 이미 늙어버린 우리 세대나 또 사망해버린 선조 세대, 선배 세대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현장을 답사하면서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면서 이곳이 일본 땅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국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가 만들어낸 국가이다 라는 것을 밝혀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뭐 한국 땅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여권 하나 그리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가면
얼마든지 답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꼭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이 선조들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확신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녹화를 했습니다.